피해 재벌가의 어둠. 죽음 앞에 거짓말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급 장례식장 영원의 특이로실은 그야말로 권력의 무덤이었다. 2024년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가운데 한성그룹 창업주 한철수 회장의 영정사진이 거대한 제단 위에 놓여 있었다.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그의 마지막 얼굴은 살아생전 수십조 원의 제국을 건설한 냉혹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재벌 총수들, 국회의원들, 대법관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이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 판도를 계산하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파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이들의 진짜 관심사였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미 인터넷에는 한성그룹 상속 구도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한도준 vs 한도혁 형제의 피 튀기는 승계 전쟁. 예고 한성그룹 100조 제국의 새 주인은? 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한도준은 4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빼닮은 냉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친 후 아버지의 그늘에서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장남으로서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를 더욱 완벽주의자로 만들었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을 우선시하는 경영자로 키워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는 조문객들 하나하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없도록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도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반면 한도혁은 38살로 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그는 정치인의 꿈을 품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작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는 항상 그를 정치는 하되 사업에는 손대지 말아라고 당부했지만 그의 야심은 그런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은밀하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형님, 장례식이 끝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도혁이 형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동생의 것이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아버지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먼저다. 성급하게 굴 필요 없어. 한도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벌써 주가가 15% 떨어졌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도혁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한성그룹 계열사 주식들은 회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두 형제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던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서미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4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세월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깊은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 같았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 옆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아이는 한철수 회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침묵은 무겁고 끈적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았다. 서미라는 12년 전까지 한철수 회장의 비서였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회장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때로는 회장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녀의 모아지성 그리고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은 한성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회사를 떠났고 그 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회장님. 서미라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도준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서미라 씨 갑자기 무슨...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미라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성민아 인사해.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이의 얼굴은 한철수 회장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한철수 회장의 모습 그 자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민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다. 서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성민이도 한성그룹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한성가의 피가 흐르는 이상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한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DNA 검사라도 받아보시죠. 서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성민이는 분명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한도혁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한도준이 동생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한도혁의 반응이 너무나 어색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양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정말로 회장님께 숨겨진 자녀가 있었던 건가요? 상속 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DNA 검사는 언제 받으실 예정인가요? 한도준이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며 제지했다.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이런 추측성 질문들은 하지만 서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성민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아세요? 생일 선물도 직접 준비해 주시고 함께 놀이공원에도 가셨어요. 성민아,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보여드려. 소년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한철수 회장이 소년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한성그룹 본사 앞에서. 사진 속의 한철수 회장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특히 한성그룹 임원들과 이 사진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만약 정말로 한철수 회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다. 한도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서미라 씨, 일단 자리를 좀 옮겨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미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성민이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에요. 그녀의 선언에 장내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사생아 폭로가 아니었다. 한성그룹 왕위 계승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었다. 한도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장 나가시오.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런 식으로 어지럽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저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할 권리는 있을 것 같은데요. 서미라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데. 그때 한 명의 원로 임원이 일어나서 말했다. 일단 장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있었다.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상속 전쟁에 쏠려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3일이 지났지만 한성그룹을 둘러싼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졌다. 언론들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이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인터넷 댓글창은 추측과 음모론으로 가득 찼고 한성그룹 주가는 연일 등락을 반복했다. 한도준은 아버지의 회장실에서 무겁게 고민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미라와 그 아이 생각으로 가득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문이 열리며 한도혁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형,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무슨 상황? 한도준이 차가운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서미라와 그 아이 말이에요. 이미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한도준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넌 정치나 하면 돼. 한도혁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형, 우리가 형제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성그룹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요. 위기? 한도준이 비웃었다. 무슨 위기야? 한 여자가 와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게 위기라고? 거짓말이라고 확신해요. 한도혁의 질문에 한도준이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워낙 비밀스러운 사람이었고 특히 사생활에 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아버지가 어떤 여성과 만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일단 DNA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한도혁이 제안했다. 그래야 이 소동도 정리될 거 아니에요. 한도준이 의심스럽게 동생을 바라봤다.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뭘 안다는 거예요? 한도혁이 어색하게 웃었다. 저도 어제 처음 본 사람인데요. 하지만 한도준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도혁의 반응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한도혁과 서미라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라운지는 조명이 어두워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고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선택했다. 계획대로 잘 됐네요. 한도혁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다. 언론 반응도 기대 이상이고. 서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성민이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진실? 한도혁이 비웃었다. 진실이 뭔데요? 성민이가 한성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되는 게 나쁜 일인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뭐요? 한도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민이는 분명 회장님과 닮았잖아요. 서미라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만약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들통날 리가 없어요. 한도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만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DNA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그것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서미라가 놀라며 물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도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형이 몰락하면 저도 성민이도 모두 승자가 되는 거라고요. 서미라가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본 한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라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하지만 성민이가 알게 되면 성민이는 평생 재벌가 아들로 살게 될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게 나쁜 일인가요? 서미라가 고민에 잠겼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다. 한편 같은 시간 한도준의 집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윤희는 결혼 10년 차의 재벌가 며느리였다.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나온 그녀는 원래 큐레이터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도준과의 만남 이후 그 꿈을 포기하고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또 늦었네. 정윤희가 화장대에서 스킨케어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도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 복잡하다는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정윤희가 돌아서며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서미라 말이야. 예전에도 회사에서 소문이 많았잖아. 그 여자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고. 한도준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말로? 정윤희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다. 그럼 그 아이는 뭐야? 정말 시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건. 한도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혹시 당신의. 정윤희가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윤희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한도준이 화를 냈다. 요즘 당신을 보면 모르겠어. 정윤희가 쓸쓸하게 말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딴 생각하고 나와 대화할 때도 건성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한도준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사실 그도 요즘 정윤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다고? 정윤희가 비웃었다. 10년 동안 줄곧 정신이 없었잖아. 나는 그냥 당신 곁에 있는 장식품인 거야. 한도준이 뭔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정윤희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며칠 후 정윤희는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민준호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40대 초반의 매력적인 미술품 딜러로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세련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정윤희가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었다. 정윤희 씨의 안목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호가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말했다.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분은 많지 않은데 과찬이에요. 학생 때나 그런 공부를 했지 지금은. 정윤희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다시 시작이라. 정윤희가 그 말을 곱씹었다.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까요? 미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 정윤희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은 오늘도 늦을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 주가 지나고 한성그룹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20명의 이사진이 모여 앉았다. 이들은 한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인물들이었다. 한도준이 회의를 주재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사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장례 이후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60대의 원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주가도 20% 가까이 하락했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한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대의 이사가 끼어들었다. 언론에서 계속 추궁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도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형님께서 단호하게 부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그룹에 더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야? 한도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만약 DNA 검사라도 받게 된다면 한도혁이 말을 이었다. 그때는 감추기 어려워질 텐데요. 차라리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도혁아. 한도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모독하는 발언은 그만해. 모독이요? 한도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는 그룹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부는 한도준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도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여러분, 원로 이사가 나섰다.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NA 검사든 뭐든 절대 안 됩니다. 한도준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그런 검사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여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주들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한도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임시로 저를 그룹 운영에 참여시켜 주세요. 형님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니까요. 한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경영학 공부했고 정치적 감각도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사실 한도혁의 제안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가지 더 제안할게요. 한도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미라 씨와 그 아이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뭐라고? 한도준이 경악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계속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황을 통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도준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한도준은 이미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사진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밤 한도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혼자 있었다. 거대한 책장과 무거운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한성그룹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개인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각종 중요 서류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한도준이 일기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 나타났다. 2015년 3월 12일. 서미라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차피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2016년 8월 5일. 도혁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좋은 일이다. 사업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도준이 너무 냉정해지고 있다. 나를 닮아서 걱정이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으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한도준이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다. 2023년 7월 14일. 서미라를 다시 만났다. 그 아이. 성민이와 함께였다. 참 신기하게도 나를 닮았다. 혈육은 아니지만 묘한 인연을 느낀다. 도혁이 부탁하기를 가끔 만나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다. 한도준의 손이 떨렸다. 혈육은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도혁이 부탁이라는 대목. 그가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10월 2일. 도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서미라와 성민이를 자꾸 만나자고 한다. 그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다. 아무도 모르게 몇 번 선물도 사주었다. 2024년 1월 15일. 도혁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성민이를 정식으로 한성가 일원으로 인정하자고. 물론 거절했다.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도혁이 눈빛이 심상치 않다. 2024년 8월 3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의사는 몇 개월이라고 한다. 도혁이 서미라와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걱정이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그들이. 일기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도준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서재 문이 열리며 한도혁이 들어왔다. 형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요. 너. 한도준이 일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게 뭐야? 한도혁이 일기를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야, 그거. 2편에서.